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역대 전국 단위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표소 안팎에서 사건, 사고와 신고도 이어지고 있죠.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또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면서 구로구에서는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선관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또 체포됐고요.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본투표도 남아있는 만큼 선관위는 부실관리 논란이 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먼저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관위 부실관리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정선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선관위 측에서는 관리를 똑바로 해야 그런 의혹들도 제기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들 투표해보셔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실 텐데 투표용지를 받으면 바로 받아가지고 기표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간 것도 모자라서 밥까지 먹고 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예. 사실 선거 사무원들이나 선거를 관리하는 공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또 예.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겠죠. 숙지를 해야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행위이고 예. 또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의 어떤 규칙이나 원칙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상식선에서 행동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이제 공직자들이 그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전날 같은 경우는 이 투표소에 이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예. 줄이 길게 서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과정을 좀 속도를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사람들이 투표 용지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줄이 길게 외부까지 서 있다고 하면 또 공무원이라든지 선거 사무원이 나가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안내를 이런 것이 해줘야 되겠죠.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럼 김동호 대변인, 만약에 저기서 받아갖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안 오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대신 들어가면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마치 뭐 무슨 협작군 비슷한 그런 그 대우를 받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전 선거에서요. 예. 자, 이 정도까지 되면은요 관리 부실을 넘은 상태입니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다. 그래서 관리 부실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겠다. 어제도 아주 찔끔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듯이 그 투표 용지를 갖고 아니 이게 무슨 뭐 외식하러 나왔습니까? 외식 투표를 하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뭐 소쿠리 투표에 의해서 밥그릇 투표가 이어집니까? 저도 정말 아주 분노가 치밀입니다. 이것은 선거 관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왔다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와 발급된 투표용지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예. 뭐 선거 관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은 마치 무슨 별나라에서 온처럼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자초를 했다. 지금 선관위는 이대로 안 됩니다. 정말 무슨 이 해체에 준하는 아주 처음부터 다시 이 새로 해처모여하는 식으로 총체적인 그런 그 위험균을 빼내서 우리 그 미래의 세대에 정말 투표는 안전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다라는 그 자긍심을 줄 정도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표용지가 반출되지는 않았다고 선관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난 총선에 투표용지가 부천하고 김포 사전투표소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대리투표가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저는 선거관리 지금 보수 진영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다 보면 선관위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 예. 그 실수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번에도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투표용지 3, 40자 외부 반출되는 것보다 지난 총선의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 대치동에서 2번 투표를 하셨다는 분 이게 예. 선거 사무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음주 단속을 해야 되는 경찰이 음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했던 저는 그런 꼴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그러네요. 없다. 예. 이게 공직선거법 230조를 보면요. 이게 보통 잘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정이 있다. 대신 투표를 하거나 허위 투표를 하게 되면 이거 최소 징역 3년에서 10년 이하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 이 선거 사무원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근데 위촉을 할 때 이 기준이란 게 뭐냐면 공고를 내서 접수를 해서 하기도 하지만 예. 보통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과거에 이 선거 사무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예. 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해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아.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좀 추천 그러니까 네. 뭐 구청 조직이라든지 기초단체와 이렇게 어떤 업무상으로 활발하게 조금 이렇게 업무 관련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믿을 만한 분들 내부 추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선거 사무원을 공고내고 발탁한 이 기준 자체를 조금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감시체계도 다시 구축해야 된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선관위가 이거 주축으로 이 선거 사무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인력을 보완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선거 이후에 다시 살펴봐야 된다. 심각한 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 부실 관리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선관위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다거나요. 좀 조작이 좀 의심되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발코니로 들어가셨잖아요. 야외 발코니. 자, 건조물 침입 혐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물어볼 거예요, 나오면. 이거 뭐 어떻게 되지? 네? 무슨 띠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되나요? 공개된 투표장 무효 처리하시고. 마지막 내용을 보면 회송용 본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기표된 게 나왔다. 이거는 사실 선관위에서 자작극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회송용 본투라는 거는 관내 선거인이 이제 사전 투표했을 때 그렇습니다. 넣는 봉투를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김도빈 대. 근데 네. 부정선거 일각에서 의혹 제기하죠. 네. 좀 과하게 네. 선관위를 무단으로 침입해서 내가 확인해 보러 왔다라고 하거나 이런 거는 삼가야 되죠. 저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예, 본인이 어떤 자격이 있는 선에서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선거법입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이 투표용지가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가당치나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정말 선거법으로 저조차도 엄중히 저거는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선관위 이번 그
처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작극일 의심이 있다라는 것을 왜 미리 저렇게 밝힙니까? 예,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고 예. 우리가 지금 현정 질서대로 경찰 또는 뭐 필요하면은 검찰 다 가서 그게 보니까 자작극이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절차에 문제가 되나요? 지금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작극으로 의심이 된다. 누가 발표를 했습니까? 바로 선관위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가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자초를 한다. 저런 자작극 의심도 예. 무엇이 급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 이런 선관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을 넘어서 저는 예. 의도적인 눈 감기라고도 지금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 여기서는 촉탁이 아닙니다. 정식 직원들의 휴직이 러시를 이룬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관위라는 게 그야말로 나라의 중대사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를 하는 게 주요 예. 업무인데요. 1년에 뭐 매달 있는 선거도 아니죠. 대선 같은 경우는 5년,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건 4년에 한 번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너도 나도 휴직을 합니다. 왜 휴직을 할까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올해 대선이 있네. 그러면은 휴직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자가 144건입니다.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몰려있던 2022년에는 휴직자가 219건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니까요. 2023년 155건, 2023년 작년이죠. 171건. 휴직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네. 아이고 골치 아파, 대선 골치 아파, 총선 골치 아파, 나 휴직할래. 근데 그 휴직이라는 게 하나의 그 꺼리낌 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정말 발전적인 해체까지 각오하고서라도 새로운 미래형 선관위의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족 채용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수십 건이라 알겠습니다. 얘기는 예. 안 하겠습니다만은 수십 건의 가족 채용 이게 무슨 가족형 기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런 하나하나가 왜 발생했느냐 근본 원인은 바로 선관위의 정말 무자격자들이 선관위의 직원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 직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예. 계약직 20일은 20일 계약직에 들어온 선거관리원의 교육이 바로 저렇게 알겠습니다. 부실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런데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과 네. 부정선거 음모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이제 자작극이라고 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도 중앙선관위, 지방선관위 있으면서 예. 다 그 각급별로 이 조사를 하고 감사하는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살펴본 다음에 이게 좀 심각하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고발 조치를 검찰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건화가 돼서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입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저렇게 자작극을 했다고 할 정도로 밝혔다고 하면 그 정도의 정황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만약에 그것을 선관위가 또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하면 그것은 차후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 21대, 22대 그리고 지난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182건의 어떤 고소 고발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150건은 다 무혐의 혐의가 없다라고 드러났고 예. 32건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런 고소 고발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각 당의 선대위에서도 이 사안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각 당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범했던 잘못을 잘 평가해 보시고 오늘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저희들도 선관위가 제대로 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촉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선관위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래서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선이 끝나고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또 짚어볼게요. 경산시에서 투표 동료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대변인. 어떤 내용이냐면 투표 동료하는 거 좋죠. 그런데 여직원에게 종이를 던지고 서류철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경산시에서 올려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만들더라도 실제로 동료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투표 동료 영상이라고 볼 근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 저거는 그야말로 물론 잠시 후에 우리가 다룰 수도 있는 내용과 지금 연관이 되네요. 여성이라고 저렇게 비하를 하고 저렇게 투표를 안 해, 투표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저렇게 하는 거를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유권자가 저걸 투표 동료 영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직원의 저런 등장인물도 적절하지 않지만은 글쎄 저 상대방이 저는 누군지가 어떤 이 성정을 갖고 있는 분인지 참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저걸 또 버젓하게 동료 영상이라고 올린 자체가 그야말로 글쎄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자체 홍보 영상이 가끔 이런 논란이 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저것을 만드신 분들과 출연하셨던 분들이 어떤 이 대중과의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책을 물으세요.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물으라는 말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물게 만들고 손가락을 물려다 보니까 머리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너무나 과도한 욕심과 의도와 성급했던 것이 종합적으로 버무려져 가지고 잘못된 것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 이것을 만든 다음에 사실 저도 과거에 뭐 공무원 생활 오래 해봤지만 만들고 나면은 이것을 회람이라고 하죠. 이 다른 부서장들에게도 보여주고 직원들에게 그래요? 먼저 내부적으로 좀 보여줘가지고 예. 이게 재밌는지 반응은 어떤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인지라는 것을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하는 과정이 모니터링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 특히나 제가 이제 지자체 대변인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도 봤어요. 예. 그리고 또 저것은 보통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직접 다 하는 것보다는 외주 업체를 통해 가지고 컨셉을 알려주고 그 업체에서 이게 만들어 가지고 영역을 과업이 완료가 되면 예. 그 과정 속에서 체크할 수 있는 절차들이 분명히 몇 번 있었을 텐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영상이 나왔다는 것은 실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벌써 1,300회 이상 조회수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근본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영상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흐르게 되면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설화가 논란이 됩니다. 상대 진영에서는 또 특히 이 부분을 공격하게 되죠. 이준석 후보도 그랬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천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잖아.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저 발언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께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들어볼 텐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이른바 맹폭에 가까운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맹폭이라는 말도 참 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이 유시민 작가죠. 본인이 원하니까 예. 작가라는 호칭을 불러드리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거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분노도 사라집니다. 정말 허탈한 그런 그 어이없음으로 저는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유시민 작가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은 예. 글쎄요, 지금 유시민 작가는 이제 더 이상 공공 영역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 입장까지 나오고요. 저게 저는 단순한 말실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설란 예. 여사와 김문수 후보를 동시에
동시에 집중 포격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이른바 돌려까기를 잘못해서 본인이 꼴라당 넘어지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아마도 유시민 그 작가는 글쎄요, 저 일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으로부터도 상당히 그 경원시되는 야 이거 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세상에 갈 수 없는 자리라고 저렇게 이 무슨 도덕적인 우월주의입니까? 아니면은 이 본인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뻐기는 겁니까? 뭐 말로 형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 쓰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했죠. 균형이 안 맞는다. 김 후보와 설 여사는 균형이 안 맞는다. 한 사람은 뭐 고등학교, 한 사람은 대학교 글쎄요. 이거를 아마 우리 저작거리에서 소주 한 잔 먹고도 차마 얘기가 못할 그런 내용인데요. 예. 물론 민주당에서 가장 신뢰를 하는 저 김어준 방송에서 했다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 짚어볼 대목입니다만은 유시민 작가의 이번 발언은 아마 공적인 영역에서 더 이상 저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헛발질을 했다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저희가 좀 길게 좀 보여드렸는데 글쎄 유 작가가 어떤 말을 하려다가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맥락이 있었나요 혹시? 뭐 제가 내용을 전체적인 풀 영상을 보진 않았고 예.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텍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시민 작가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진정성,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진정성이란 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의 진정성을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예.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고 하면 본인께서 설란영 여사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들어가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란영 여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같이 훌륭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뭐 행복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발언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 더 좋은 품성과 인격으로 지금도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 만큼 학벌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빨리 깨닫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방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런 발언을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했다. 예. 근데 그 김어준의 방송이 민주당에서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발언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김어준 씨의 방송이 민주당에게 가장 신뢰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 사실 유시민 작가와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좀 긴 인연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같이 하고 가족과도 잘 아는 사이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다면은 평생 동안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시민 후보에 대해서 정말 늘 이렇게 마음의 부채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고문받을 때 제가 이제 제일 두목이고 그 밑에 이제 박노해, 심상정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있어. 처음부터 두들 펴는데 가자마자 이제 심상정 이런 사람 찾아내라. 이제. 나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고문 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다는 인터뷰인데 그때 고문을 받았을 때 유시민 작가의 동생 유시주 씨도 같이 이제 잡혀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연이 있는데 김동호 대변인, 네. 김문수 후보가 글을 썼어요. 관련해서 설란연 여사 관련해서. 그런데 유시민 작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배우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이더라고요.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저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죠.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설란영이 나 김문수고 나 김문수가 곧 설란영이다라는 한 줄짜리 메시지로 대신을 했습니다. 예. 뭐 구구절절 제가 이 MBN 나와서 유시민
작가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구구절절 비판하는 것도 참 남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일일이 저거에 대꾸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평가할 가치가 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란형이 나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형이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아주 적절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부 동체, 부부는 동격의 의미가 있다. 바로 좀 유시민 씨 입장으로 여성도 비하하고 노동자도 비하하고 학벌주의가 판치고 특권 의식이 난무하는 저런 정말 삐뚤어진 좌파 지식인이라고 지식인까지는 제가 얘기를 붙여주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계층 계급을 나누어서 상대방을 비하를 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품격 있게 저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가 대응하는 것은 아주 짧게나마 부부는 동격이다 하는 걸로 대신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선대위 기자간담회에서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선대위 입장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선대위는 물론 모든 민주진보 스피커들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한 표 한 표 정성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가지고 이후에도 임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강훈식 상황실장이 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유 작가 발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가 저희 민주당원도 아니고 예. 저희 선대위 캠프의 일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떤 관계라고 설명드리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까지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해오셨던 또 영향력도 크고요. 네, 그리고 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적인 파급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또 보수층의 지지자들이라든지 또 많은 중도층의 또 지지자들은 또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과 뭐 아주 가까운 동심일체가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는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당원도 아니고 캠프 일원도 아니라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저희하고 결부 짓지 마세요. 막연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본부장께서 진보 진영 계열의 스피커들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예. 어쨌든 간에 선거 도중에 우리가 한 표 한 표를 정성스럽게 모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동료들의 희생과 봉사가 헛된 어떤 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도 사실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또 떠나서도 예.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명성의 명성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사과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예. 사실 선대위에서도 이제 선거 막판에 말실수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걸로 저희 기억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발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의힘 여성본부 논평까지 듣고 공통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시민 씨의 시대착오적 발언에 대해서 규탄하고자 합니다. 유시민 씨의 발언은 설란영 여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유시민 씨는 설란영 여사와 그리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일단 김동원 대변인께 하나 여쭤보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한 상태던가요? 그렇습니다. 법률특보단에서 공직선거법 251조 등으로 방송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를 비방한 그런 예. 사례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걸 찾아봤더니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아주 그 무거운 중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법률특보단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식으로 문제를 삼고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 공통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실제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친다면 어느 정도나 미칠 것이냐.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유시민 작가의 저런 학력과 관련된 비하 발언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영향이 어떤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유시민 작가의 어떤 저런 부정적인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정도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어떤 여성 혐오 발언 같은 경우는 사퇴할 감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된 건 맞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맞다. 예. 하지만 선거의 당락이 순위가 바뀔 정도의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김동훈 대변께서는 어떻게 전망? 예,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상당한 영향 이것이 정말 당락에 영향을까지 미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남은 3일 동안에 우리 유권자 거대 도도히 흐르는 그 민심의 파도가 어떻게 더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예. 선거 막판에 터져 나온 지금 오늘의 주제는 단일화가 아닙니다만은 단일화보다도 오히려 지금 유시민 씨의 막말 파문은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도에서 정말 막판까지 고민을 하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무당층들이 약 한 12, 13%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저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선거 막판 중에서 아주 상당한 아주 어뢰급 폭탄이 터졌다.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꼭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아무튼 유시민 작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군으로 돼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주 커다란 그런 상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주 좀 큰 차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5시 20분에요. 이준석 후보가 의원직 제명안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내용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언론인들께 이 질문 받을 때마다 그 표현이 과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께 문자와 이메일로 따로 알려드린 것은 당원들은 우리 당의 근간이고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의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 여파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동의하시나요, 김동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이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상식적인 선에서도 저거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맞다. 제가 또 대변인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갖고 있는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또 제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 열심히 집중 유사를 하다가 방송으로 올라왔는데요. 거기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상당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모든 분들이 다 335 저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할 정도로 이준석 후보에게는 당연히 선거에서 마이너스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플러스일까요? 바로 저 발언이 어디에서 근원지가 생겼는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은 제가 비밀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방송에서 그가 했던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속어와 여성 비하, 여성 신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커다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준석 후보는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저걸 갖고 무슨 활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변인으로서 말을 상당히 저 문제에 관한 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요. 저희 당 전체에서 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이 절제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이게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 셈법을 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두 후보에게는 상당한 마이너스다. 이거는 상식적 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것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겠어요? 근데 참 A를 물어보면 좀 A를 답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후보에게 부정적인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국민의힘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방금 시청자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만 하세요. 그 문제는 저 앵커께서 저한테 김문수-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김문수 옆에 있는 후보는- 패널이 또 그리 얘기를 합니까? 예, 일단 들어보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이 막말하시면 사실 일가견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춘향전 발언이라든지 걸그룹 쭉쭉 빵빵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국정 이야기, 내가 도지사인데 또 국회의사당역에서 경찰과의 실강이었던 그런 모습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결국에는 이 선거라는 것이요. 이 본인이 본인 스스로 호재를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뉴스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총선에서부터 했던 캠페인의 모습을 보면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공격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난 세월 동안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 중에서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해서 혐오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것이 또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민주당에게 부정적인 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에게는 좀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짧게 이런 반론을 생각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요. 예. 예. 이 토론을 할 때는요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계파는 아닌 모자 싶어가지고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려면은 앵커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같은 패널이 예컨대 지금 그 사안이 국민의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제가 왜 그걸 답변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을 분석을 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지금 유영아 의원이요 SNS에 올린 글을 좀 하나 보도록 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내일 방문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요 김동원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했고요. 네.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사전 투표까지 했어요. 네, 이어서 서울시장을 방문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맞습니다. 행보라고 해석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서 살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서문시장이라는 게 예. 이른바 대구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라면은 늘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서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아주 큰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 대선 출마할 때 바로 서문시장부터 시작해서 서문시장으로 피날레를 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요. 예.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의 예방을 받고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또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모친의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서 예. 적극적으로 이번 그 선거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 지금 바로 저 장면이겠습니다만은 저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요. 이번 선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이러이러해서 반드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이겨야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결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 방문이 단순한 시장 방문 또 대구 방문이 아니라 마치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서문시장을 끝으로 결정타를 날려서 대통령이 됐듯이 이번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세력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인 중도 좌파까지도 다 어울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안정성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저렇게 나서는구나라는 것을 잠시라도 생각하게 만드는 큰 의미 있는 이벤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중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김동연 대변인께서는 전망을 하셨지만 글쎄 민주당에서는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유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그동안에 조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유독 이렇게 공개 행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지지층 결집이 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 후보 힘으로는 조금
좀 벅차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탄핵을 당하셨긴 하지만 그래서 거의 정치 일선이라든가 이런 방송의 모습을 거의 비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합류하는 것에 서문시장 방문하는 것이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지지율을 반등하는 데는 영향을 주긴 좀 어렵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수 측 결집하는 데 효과는 있겠지만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는 취지시죠. 또 하나요. 이제 단일화는 사실상 이제 물 건너 갔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와서 김문수 후보가 그 심야에 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요, 김재원 실장과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9시에 이준석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또 연락을 받고 이준석 후보의 의원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예. 막판에 뭐 장소를 변경하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또 조금 있으니까 회동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김재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가서 계속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9시에 저는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던 지 오래이고 그 일정대로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오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마 뭐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게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단일화가 이미 끝났는데 왜 네. 계속해서 저런 단일화가 불발된 경위가 자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과정 속에서 네. 언론에서 노출 빈도수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자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나쁜 어떤 뉴스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예. 사실 또 본인이 어쨌든 3당의 후보, 군소 후보이고 가장 약체 후보이기 때문에 예.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양당에게 결집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포션을 지켜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또 본인도 여론전에서 어떤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의 서로 간에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로서는 본인이 단일화에 응하게 되고 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했을 때 본인의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갈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고 예. 오히려 그 대선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 안 했음에 대해서 실망한 지지자들이 생겨서 본인의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줄다리기 형식으로만 끝까지 단일화를 이뤄내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사는 안 될 것이다. 근데 김동연 의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졌을 경우에 단일화 실패를 패배 요인으로 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대비한 포석은 아니냐. 이런 해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포석이 가능하죠. 분석도 가능하고 지금 뭐 단일화가 이제 3일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된다. 물론 뭐 저보고 엿듣는다면은 불씨는 자그마하게라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단일화 또 정치는 뭐 생물이라는 얘기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발언 이준석 후보의 발언 또 유시민의 발언 이것이 어떤 식으로 민심의 파도를 자극할지 이것은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 일주일 전에는 자강론 그리고 지금 현재는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무슨 뭐 자기 도취, 자기 최면이 아니라 표의 흐름, 표의 분석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우리가 힌트를 지금 얻습니다. 그러니까 3자 구도를 해서 반드시 필패를 한다. 이것은 당내 분위기에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고요. 물론 막판에 단일화가 있으면은 더욱더 아주 큰 그 승수 효과를 내서 우리가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호 2번이 기호 1번을 앞설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그 후보에게 뭐 국민의힘이 마치 매일매일 찾아가서 어떤 뭐 이렇게
구부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게 아니라요. 예. 그야말로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불씨가 있다면 서로에게 왜 그 일본이 대한민국 의정 사상 가장 위험한 세력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엊그저께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이재명의 길에 동행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틀이나 3일 남겨두고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접목된 힘까지 저도 지금 목이 쉬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또 단일화를 처음부터 이 연구를 했던 팀들은 또 나름대로 마지막 지금 그 대회전을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요 당원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글쎄요 경솔함,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절제된 자세로 임하겠다. 굉장히 낮은 자세 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준석 후보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뭐 최소 20년 이상은 더 하실 분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정치 인생에 계속해서 족쇄처럼 앞으로도? 따라다닐 겁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 2030의 남성층이라는 지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좀 갈라치기 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개인으로 봤을 때 개혁신당의 컨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지금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다음 차차기는 또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젠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소수의 지지층만의 지지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여성, 2030의 여성표를 거의 절연하다시피 해버렸고 이렇게 떠나버린 마음이 저는 쉽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오늘은 조금 길게 과거에 2번보다는 조금 사과의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지만 저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이준석 후보가 확실히 해명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앞으로 두고두고 큰 족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좀 이따가 하게 되는 기자회견이 의원직 제명안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의원직 제명안이 지금 발의가 됐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발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직을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의원이 제명안을 발의를 하고 윤리위를 거쳐서 이제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아마 제적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제명에 동의를 하면 200명이에요? 네, 동의를 하면은 제명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과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다른 야당들과의 어떤 표만 가지고는 200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여성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 여성 의원들도 사실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또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딸을 가진 아빠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0표 정도만 국민의힘에서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거 제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의 뭐 의원직 뭐 제명안까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 이게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본 투표가 있는 날인데요. 대선이 끝나면은 이준석의 제명안 이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핫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윤리를 통과하고 뭐 200명의 본회의 이런 식으로 절차상으로 지금 급물살을 탄다. 이준석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이게 대선 6월 3일 이후에 그 자체 제명안이 크게 동력을 얻기는 매우 힘들다 이런 말씀. 그 부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바로 그 직후부터 논란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또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는 그렇죠. 얘기. 이후에 이 후보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제가 커뮤니케이션 대학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과를 할 때는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무조건 이번 일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사과를 했으면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공격의 탄력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그 후보는 자기에게 사과를 하는 한편으로는 도대체 더 이상의 순화된 표현이 나는 찾지를 못했다. 어떤 게 순화된 표현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당사자들은 가만히 두고 그것을 전달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나를 갖고 얘기를 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같이 믹스를 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과를 만약에 저 기자회견장에서 하려면은 깨끗하게 100% 잘못했다는 것에서 끝나야 됩니다. 사족을 붙이고 억울한 면을 같이 믹스를 했기 때문에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는 것이죠. 글쎄 좀 5시 20분 기자회견은 어떻게 될지 직접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 이후에 그 발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과를 했으면 그 자체로 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뭐가 붙어버리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진정성을 이제 의심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그래도 뭐라고 쓰냐면 사실을 기반해서 검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물었어야죠. 그런데 권영국 후보에게 추상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더 비난을 하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되면 더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사과라는 것은 했으면은 정확히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또 상대당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좀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 유신민 작가의 설화 발언 이런 것들 논란을 짚어보고 있는데 다음은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이라고 봐도 되겠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죄송합니다.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늙은 모양이에요. 보이긴 젊어 보이죠? 사실 이 발언은 길게 논평할 것이 없이 실제 김동연 대변인 실제 선거 유세를 하게 되면은 저런 실수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 제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제가 연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잡고요 연설을 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저희 당 후보인 김문수라는 석자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 이름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이재명을 주로 얘기를 하면은 저 오늘 아침에 똑같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같이 공감하면서 웃었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물론 뒤에는 당연히 후보자를 제가 붙입니다만은 이게 섞여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이 선거의 모든 그 이슈를 빨아들이는 두 거대한 그 축이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는데요. 글쎄요, 저거는 그야말로 웃으면서 짚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의 자당 후보하고 상대당 가장 유력한 상대당 후보를 가장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이재명 후보와 2번 김문수 후보는 양당이 다 똑같이 많이 사용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많은 청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 나이도 젊어요. 62년생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건강을 걱정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 예. 흔히들 있는 해프닝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장에서도 웃으면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대변인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뭐 물론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한 건 한 번이었지만 그렇습니다. 꽤 열심히 나름대로 선거 유세를 해왔어요. 근데 윤상현 의원의 선거 선대위원장 합류 이후에 네. 약간 좀 뜸해지는 것 아니냐는 좀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횟수도 좀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 예. 또 김문수라는 석자 이름이 들었던 그 옷을 두 번은 입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유세할 때는 또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또 마음이 또 조금 붕 뜬 거 멀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윤상현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이 있었고 예.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어떤 그 공동 선대위원장 그게 철회가 되느니 안 되느니 상당히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철회는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와 그 15, 16명에 이르는 그 의원들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의 어떤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조차 당해서 수용을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앙금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예. 글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의원들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 지지를 뭐 유보를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내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또 월요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 그리고 김문수라는 이름 적힌 그 옷을 입고 안 입고는 뭐 미리 준비를 안 하고 뭐 이런 거 차이지 일부러 김문수 없는 이름 없는 옷을 입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해는 없습니다. 예. 이제 사전 투표할 때 나왔던 양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게 계엄 해제 표결 때 입었던 양복. 그러니까 그때는 겨울이었고 계절이 지금 여름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굳이 그 옷을 꺼내 가지고 입었다는 건 앞으로 행보 노선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사실 그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많은 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선대위에 합류하기 전에 3가지의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주면 본인도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조금 불편했을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이러한 불만의 표현을 뭐 옷에 김문수가 써져 있는 거 안 입냐 안 입냐 이걸 가지고 조금 저는 표현하는 것은 저는 좀 뭐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어쨌든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당 후보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걸 읽는 게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걸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하면 분명히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건데 예. 그때 가서 빌미를 주는 게 되잖아요. 당신이 뭐 이름이 써진 걸 입었니 안 입었니 뭐 정장을 왜 입었니 안 입었니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까쯤에 사과도 할 거면 확실하게 해버려라 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돕는 것도 좀 시원하게 돕고 또 그래야지 끝나고 나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필요 없는 갈등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재명 후보가요. 유튜브에 털어놔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밉죠.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윤 대통령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 막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가 안 되잖아요. 또 제가 잘 제거가 안 되잖아요.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지옥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구나. 제거하는 것 말고는.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저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김동연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두 분과의 관계 일단 가까이는 지난 대선에서 두 분이 맞붙어서 예. 0.73이죠. 예,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 승패가 엇갈렸기 때문에 아마 천적이 있다면 이럴 때 쓰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뭐 큰 차이가 나서 상대방이 이 격차가 뚜렷하게 나면은 천적이라는 말을 불 수가 없는데요. 정말 근소한 차이로 한 분은 대통령이 되고 한 분은 대통령에서 일시적으로 낙오가 됐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른바 일극체제로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인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 12월 3일까지가 정치적인 라이벌로 붙일 수가 있고요.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4월 4일 이른바 탄핵이 완료가 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라이벌이라는 그 수식어 대신에 글쎄요, 한 분은 갈 것자의 거물, 또 한 분은 그 클 것자의 거물. 저는 한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예. 탄핵을 해서 떠나간 분들은 갈 것자의 거물이 되겠죠. 네. 예. 강성필 부대변인은 이 부분 어때? 어느 순간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치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듣고 칭찬받고 뭐 그래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탄핵당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그 관저 나오니까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대노했다는 말도 들리는 거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사법에 대한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거에서 낙선해버리면은 예. 전화가 안 온다고 하잖아요. 낙선.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것들이 보이니까 또 인간적으로서는 또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은 안 되지만 내란 사법은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게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후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내란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 그거는 그 책임을 물어야지.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정치 보복은 안 된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네. 이게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민생 회복에 집중을 하고 예. 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여야의 합의로 좀 협치를 이뤄내서 저는 출범을 시켜서 이 문제만큼 거기에 딱 맡겨놓고 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길면 뭐 1, 2년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맡겨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화폰에 대한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를 했다. 그러면 삭제를 실행한 자가 있을 것이고 삭제 실행을 지시한 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혐의자를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또 뭐 지시 뭐 국회에 뭐 친탈을 하라고 들어가라고 했으면 또 여기도 지시를 한 사람이고 실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건별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만 이렇게 잘 수사를 하고 또 혐의가 있는 분들만 기소하고 재판 받아야지 예. 이것을 막 정치적인 보복으로 해서 뭐 예를 든다면 그럴 일 없지만 뭐 국민의힘 전체는 뭐 해산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예.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공감대가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동연 대변인 실제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때마다 어느 때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좀 끊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아주 많아요. 그렇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 보복과 엄정한 내란 수사 이것은 동전의 양면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가 뚜렷하게 물길, 사람길 자르듯이 그렇게 잘려지지가 않습니다. 예.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또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연관된 사람을 수사를 하고 감옥을 보내고 하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은 우리가 안 합니다. 부정적인 거는 내 사전에 없습니다. 단지 엄정한 법의 잣대는 들이밀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군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은 보여주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감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펼쳐질 가능성 그걸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팝에서도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등장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하이브를 포함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대단하다고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겸손이 아니라 현업에 있는 이유는 지금의 인기가 반짝 지나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위기감, 사명감 속에서 매 순간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멤버들을 위한다, 멤버들을 배려한다, 뉴진스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그냥 진짜 말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박주희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영상을 보셨는데 BTS가 소속된 하이브 상장할 때요. 엔터 업계에서는 아주 큰 뉴스였는데 상장하기 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어떤 내용이죠? 네, 하이브는 2020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예. 뭐 여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상장하기 전에 이 해당 회사가 상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한 큰 관심사잖아요. 근데 2019년 9월에서 10월 경에 이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는 기존 주주들에게 이 하이브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방시혁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주식을 매각을 원하는 주주들이 주식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모펀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는 주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이 주식을 대거 매각을 했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2019년 10월에 이미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정 감사를 신청을 해서 기업 공개라고 하죠. IPO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0월에 상장이 되고 나서 주주들로부터 이 주식을 매수했던 이 사모펀드는 예. 이 상한가를 찍었던 첫날, 그러니까 35만 1,000원에 사실상 이 주식을 매각을 해서 굉장한 많은 차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이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가 처음부터 주주들을 좀 속인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럴 만한 정황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방시혁 의장과 본인이 소개해줬던 그 사모펀드 사이에 이렇게 주식 매각 차익을 분배받기로 한 약정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매각 차익으로 4천억 정도를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천억이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러면 박민규 변호사 이게 법률 용어던데 네. 사기적 부정거래? 네. 이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하는데 이 주식이나 금융 상품을 이제 팔 때 예. 투자자를 속이거나 아니면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방시혁 의장이 이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의 전신이죠. 예. 빅히트의 전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행위 자체가 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나중에 그 사모펀드에서 상장 이후에 이 매도를 한 이후에 차익의 30%를 방시혁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예. 그 이면 약정의 체결조차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방시혁 의장이 얻은 이익이 50억 이상이거나 또한 회피한 손실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까지도 처해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벌금형도 이익금의 3배에서 5배까지도 병과될 수 있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가 무기징역이에요? 네, 이게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자본시장법인데요. 예. 근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흐트리고 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만약에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런 행위로 얻은 이득 금액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벌금으로 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시혁 의장이 이 사기적 거래, 부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득금이 4천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3배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1조 2천억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금액도 높고 형도 높은 만약 인정이 된다면요.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그런데 검찰이 또 하이브 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뭐 부당 이익을 얻었다 이런 것도 수사하고 있어요? 네, 지금 참 하이브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예. 내부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 29일 서울 남부지검은 하이브의 직원인 A 씨가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YG 플러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이제 매수하고 투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YG 플러스의 주식을 미리 매수해서 차익을 얻었다라는 혐의입니다. 또한 그에 앞서 하이브 직원 3명도 이 하이브의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인 BTS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대를 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예, 그 주식을 미리 판 혐의로 지난 6월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거에 따라서도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런 좀 의심을 받는 것 같은데 참 방시혁 의장 한번 돌아보면 좀 올해 일이 좀 많았어요. 네, 그렇죠. 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을 예. 전 국민이 지켜봤죠. 그랬죠. 그러니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내부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 대표가 기자회견으로 맡겼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직을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 편을 들면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법원에서는 독자적인 활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동을 걸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가 엔터 업계에서는 좀 차원이 다른 업체라고 표현한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로 이미지 타격이 있기는 하지만 예. 하이브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그냥 단순하게 K-팝 기획사가 아니고요. 지금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콘텐츠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 교육까지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공연, 음원, 굿즈, 뭐 음반 이런 건 당연히 하고 거기에 교육에 자체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도 가장 강하고요. 자본력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의 차원은 남다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이브도 그렇고요. 방시혁 의장이 어떻게 좀 뭐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BTS가 이제 다 제대를 한다면서요? 네, 뭐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이 뭐 현재 자리에 오르게 된 건 사실 자타공인 BTS 그렇죠. 덕분이라고 예.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근데 재작년에 이 BTS 멤버들이 군입대를 하면서 사실 하이브의 활동을 그러니까 BTS 활동을 접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 달 21일 끝으로 이 BTS 멤버 전원이 모두 전역하게 돼서 전부 다요? 네, 올해 하반기에 사실 전원이 이제 솔로로 전원이 완전체 컴백을 준비 중이고요. 또 나머지 멤버들도 다 솔로 활동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업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 하이브의 매출액이 1,8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2,70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4,5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고는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시비 끝에 한 남성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시비가 붙었겠지. 차에 매달렸더라고. 저를 잡고 화물차가 있었어요. 여기다 갖다 친 거야. 저희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지금 차량 2대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저희가 일방통행 도로예요. 예. 그런데 노란색 승합차가 있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얀색 SUV 차량이 있습니다. 서로 예. 이제 맞닥뜨렸는데요. 사실 저 노란색 승합차의 방향이 맞습니다. 일방통행이니까요. 그런데 예. 하얀색 차도 와서 하얀색 차는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고 노란색 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같은 이제
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노란색 차량이 봤을 때 저 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어떤 여성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후에 또 60대의 남성이 나와서 이 하얀색 차주에게 이쪽 방향이 옳지 않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흰색 SUV 차량 운전자가 이 남성이 차에 배달려 있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출발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로 발생하게 됩니다. 숨졌어요. 그러니까는 노란색 승합차가 제대로 정주행해서 들어온 차량이고 하얀색 SUV 차량이 일방 통행을 무시하고 이제 들어온 경우예요. 그러면 박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 들어온 차량이 알아서 길을 비켜주거나 하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흰색 SUV 차량이 해당 이 역주행을 한 게 표지판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예. 일부러 들어간 건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이 그 일방통행 도로로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후진으로 해서 잘못 들어간 차량이 이 차를 물려주는 게 사실은 원래 예의잖아요. 예. 매너잖아요. 그런데 이제 흰색 SUV 차량은 본인이 지금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들어갔는데도 차를 물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앞에서 오는 이 승합차와 이제 갈등이 빚어졌던 건데 그런데 이제 흰색 SUV 차량은 후진으로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 SUV 차량의 좌측에 작은 좁은 길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예. 좁은 길을 좌회전해서 들어가려고 했고 또 반대로 또 승합차 같은 경우는 승합차도 우회전해서 그 좁은 길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맞부딪히면서 거기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곳으로 이제 꺾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승합차에서 이제 두 명이 내리게 됩니다. 여성 한 분하고 이제 남성 한 분이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항의를 하려고 이제 창문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박 교수님 무시를 하고 그냥 간 거란 말이에요. 네, 왜 그냥 그랬을까요?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네, 본인이 게다가 잘못을 한 상황에서 그냥 가기까지 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텐데 나중에 조사할 때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냥 싸우기 싫어서 피한 거다라고 얘기를 싸우기 했어요. 싫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차에 자꾸만 달라붙으니까 떼어내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예.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그 잘못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떼어내고 싶었다.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차를 주행을 했을 때 부상을 당할 거다, 다칠 거다라고는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벌레입니까? 어떻게 운전하면서 예. 떼어낼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 자체도 잘못이지만 떼어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에서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능히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운전자는 사고가 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 매달렸냐 안 매달렸느냐, 매달렸다는 걸 운전자가 인식하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이 사고가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인식을 했던 운전자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힌트인 것인데 이 발언 자체가요. 예, 떼어내고 싶었다라는 거는 문을 잡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도 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고의를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가지고 있었을 거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렇게 되면 저 남성이 어떤 경위로 해서 사망을 했느냐 그 원인을 두고 지금 피해자 측이랑 지금 가해자 측이 얘기가 다르죠. 네, 지금 CCTV에는 사실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까지는 녹화가 되었는데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다치게 됐는지까지는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승합차의 동승자와 목격자들 같은 경우는 이 흰색 SUV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했다. 역과했다라는 게 밟고 지나갔다라는 뜻인데 예. 밟고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역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저 남성이 넘어졌다고 해서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그 위로 저 SUV가 지나가서 사망을 했느냐 이걸 두고 양측이 말이 다른 건데 박주희 변호사님 또 하나요. 애초에 이게 혐의가 살인 미수였다면서요. 네. 사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살인 미수냐 살인 기수냐의 그걸 가르는 건 결국 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느냐 그렇죠. 그건데요. 예. 처음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되었지만 끝끝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살인 미수였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보니까 죄명이 지금 살인죄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수의 소견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아까 CCTV에는 그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국가수에서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이 내서 바뀐 건가요? 예, 지금 국가수의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견 때문에 예. 살인죄로 바뀐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박주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 것이고요. 예. 지금 여기서 살인으로 의율할지 혹은 상해 치사로 의율할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살인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갔을 때, 역과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잠시만요, 박 변호사님. 지금 이준석 후보가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재판에서 시민들은 입에 십자 모양으로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진으로 하나 봤던 그런 풍경을 오늘 현실에서 겪게 될 줄은 차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도 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그 세대에 맞선 총력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매특허처럼 여기는 세력이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예사로 알고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층과 세대로 대한민국을 갈라놓고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을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몰아세우는 책임전가 세력과의 전면전입니다. 민주화 평등을 말하더니 속으로는 학벌주의와 선민의식에 찌들어 뒤로는 온갖 부정과 협잡을 일삼으면서 부와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는 내 자식 제일주의 세력, 여성과 노인을 앞세우더니 음침한 골방에서 여성을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범죄 행위는 가장 많은 정당, 수시로 노인 비하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국민적 심판입니다. 자신들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끝까지 잡아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도 성상납인이 하는 입에도 담기 힘든 저급한 용어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조롱하는 우리 권리 유일주의 세력.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기어오른다 라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우리 세대 패권주의 세력.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야말로 정치권을 떠나고 젊은 세대가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 이준석은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에서 항상 맨 앞에 서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이준석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앞장서고 있지만 결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야 할 싸움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밖에 되지 않고 기득권 정당에 비해 자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에게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15% 넘는 지지로 저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고 20%, 30% 넘는 지지로 적토마와 긴 창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가 오늘 마무리되었고 본투표에서도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김영삼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랑하셨던 상록수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보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일부 의원들이요, 이제 이준석 후보의 의원 제명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까지 비판을 했는데 이 후보는 이번 발언 파문에 대해서 명확히 방향을 앞서 보신 것처럼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금 형사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민주당 측에서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가족 비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말했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말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런 글을 써서 실제로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모히 섞은 거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처벌받은 거는 여성을 비하한 게 아니라 남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실을 섞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는 후보자 가족을 비방한 것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다. 이런 이유로 지금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전망도 조금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한번 조금 염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보자 토론회에서 즉석에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허위 사실이 조금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즉석에서 발언한 부분에서는 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연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원에 다툴 것 같습니다. 의원직 제명안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국회의원들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형사 고발이 돼 있는 만큼 또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대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 관련해서 상해치사와 살인죄. 근데 경찰은 살인죄를 선택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국가수 소견 결과 이제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과라는 게 차가 사람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꽤 큰 돌멩이가 차 바퀴에 이제 지나가도 느낌이 옵니다. 내가 이 돌을 다 밟고 지나갔느냐, 지나가다가 멈췄느냐. 사람의 신체를 차가 밟고 넘어가면요, 운전자들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밟은 순간 차의 구동을 멈추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나가기도 하고 후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국가수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역과 가능성이 있다. 즉 사람이 깔린 거를 알고 운전자가 지나갔다. 이거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밀어버린 거다라는 이제 국가수의 결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두고 이제 상해치사,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죽었다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 혹은 죽을 수도 있는 거를 알고 넘어갔다라고 지금 살인죄로 의율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부검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역과 여부를 또 판단할 방법이 있겠죠.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CCTV만 감정을 한 것 같은데요. 향후 이제 그 고인에 대한 부검, 시신 부검이라던가 아니면 근처의 차들에 대한 블랙박스 같은 것들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CCTV에 담기지 않았던 모습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살인죄에 대한 증거들이 더 보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이게 상해치사와 살인죄 당연히 형량이랑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처벌이. 네, 이 상해치사는 이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살인죄보다 당연히 형량이 낮습니다. 근데 살인죄 같은 경우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 범죄고요. 상해치사는 최대라 하더라도 사실 유기징역 안에서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정형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상희 교수님, 저런 상황에서 일방통행에서 이렇게 자주 있는, 뭐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들어왔으면 먼저 이렇게 나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예일 수 있는데 네.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공격성도 있고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예. 본인이 잘못을 한 거고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만의 룰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내가 잘못해서 뒤로 빠져야 되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 내가 크게 뭐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국 뭐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더 밝혀져야겠지만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상실선을 넘어서 이거는 범죄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또 하나요. 뭐 이 사건은 별개라도 뭔가 시비를 붙어가지고 차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차량들 막 다니고 있을 때 이렇게 내렸을 때 이건 또 문제가 되진 않나요? 그 내리는 행위가 뭐 예. 보복 운전을 위한 내리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공중에 이제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있겠죠. 예. 하지만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승합차에서 내린 사람은 상대 차가 일방 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내린 행위 자체를 비난하기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내려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런 말다툼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정도까지의 과연 문제 제기였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